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자 공급 대책 후보지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출범 이후 공급 확대 방안은 투트랙입니다. 신도시 정책을 통해서 먼저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내세웠어요. 수도권 18만 호 신규 택지 지정이 이사 공급 대책에서 발표됐고요. 그 첫 번째 해당되는 광명 시흥지구 7만 호가 공급됐고요. 그 이후에 11만 호의 추가 공급 대책이 4월날 발표될 예정이죠.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도심 지역은요, 도시 공급 확대 방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 중 서울 지역은 27만 2천 호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대책 발표 2개월 만에 총 341곳의 후보지가 접수됐대요. 그리고 1차로 서울 4개 구에 21곳을 선정하고 약 2만 5천 호 판교 신도시 수준으로 공급할 후보지를 선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디가 발표되었을까요? 구체적으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4개 구 제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21곳을 선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역세권 사업은 9곳, 중공업 지역은 2곳, 그리고 저층 주거지는 1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층 주거지가 17,500호로 규모가 가장 크고요. 역세권이 7,200호로 그 뒤를 이읍니다. 왜 저층 주거지 사업이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은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요, 가산 디지털역, 방화역, 쌍문역, 영등포역, 영신내역, 녹번역, 세절역 인근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됐고요. 중공업 지역은 창동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저층 주거지 지역은요,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지역에 이제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곳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 대거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상상 임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게 워낙 많은 정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업 속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해서 과연 이 공급 목표 실현 가능한가 이렇게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이거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용적률이 최대 380%까지 늘어납니다. 현재 142% 수준인 이 용적률 활용 부분을 380%, 역세권 제외는 279%로 올려준다 그래요. 그럼 민간 재개발 평균 269%보다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개선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역세권 지역은 정말로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규제 완화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 조합원한테 약 30%포인트 이상의 사업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민간 재개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A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니까 A 플러스 30%포인트가 더 나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사업 후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 역세권 사업입니다. 1253호인데요. 와,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초역세권이에요. 와, 여기 정말 탐나네요. 그리고 방학 역세권 사업입니다. 방화역 인근에 위치한 364호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 계획이 잡혔습니다. 또한 영등포역 인근에 2580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와, 이것도 정말 탐나고요. 연신내 역세권 사업도 478호로 공급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역세권 지역의 소규모에서부터 대규모 대단지까지 골고루 계획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층 주거지 사업도 보겠습니다. 이 저층 주거지 사업은요, 과거에 정비 사업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구역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길 4구역이 1200호 규모로 이번에 후보지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불광동 불광근린공원 인근에 1651호가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둘 다 위치 괜찮아요. 자, 이거 단가만 봤는데도 굉장히 가지고 싶은 지역에 공급하네요. 와, 저기 토지 소유주 대박났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들어가서 이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올해 2월 4일 이후에 취득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 입주권에 해당되는 우선 공급권을 못 받고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장점은요. 과열 없이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몇 언론들이 야, 이거 못 모르고 내 집 산 사람이 현금 청산되는 불이익이 있지 않냐 이렇게 비꼬는 부분이 있는데, 자, 솔직히 지금 지정된 지역은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일반 빌라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낙후된 지역에 매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지금 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를 냈어요.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라 1년간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예정지구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야, 이번 이사공급 대책의 도심 개발 확대 방안이 강제 수용성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원래 일반적인 정비사업장의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는 요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3분의 2 다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1년 이내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반적인 정비사업장 지정 요건보다 훨씬 엄격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뭐 수용 논란이다 이런 거 좀 뭐라 그럴까, 이 사업을 좌치시키려고 좀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뭐 절반 정도 동의했을 때 사업 추진하는 거면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게, 그런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주민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1년 이내 3분의 2 동의 받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인센티브를 제시한 거예요. 금년중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경우에는 자, 최대 30%포인트의 사업 이익 증가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거죠. 아마 재개발 지역에 투자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비례율 30%포인트 올라가면 그거 대박이거든요. 여기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로 들어가려는 새로 들어가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별로 좀 입맛을 쩝쩝 다시겠지만 여기 토지주는 대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주민동의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민간시공사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동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사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일반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똑같습니다. 레미안이나 자이 등 일군 브랜드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야, 이거 공공재개발이니까 휴먼시아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업 완료되고 나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민간 재개발인지 공공재개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업 시행 단계에서 행정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거든요. 대표적으로 교육 환경 평가로 사업 지연된 재건축 단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단계별로 진행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하면서 1년 이내에 승인을 내겠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이 부분을 협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보통 10년에서 15년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겠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주까지 5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주 시기까지 5년을 잡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자, 어찌됐든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3월 29일 날 불과 이틀 됐어요. 국토부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죠. 그걸로 2200호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또한 4월에는요 11만 호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공급 계속 증가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와, 정말로 많은 공급량이 괜찮은 지역이 나올 거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패닉방에 있던 사람들도 잠깐 시장을 관망하면서 거래량 감소 그리고 급매물이 증가하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복병은 서울시장 후보 교체예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보궐선거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선전한 경우는 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다고 감안해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기의 공약대로 정비구역 지정은 민간 주도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거 뉴타운처럼. 자, 그러면은 정비구역 지정이 투트랙으로 가요. 국토부에서 추진하려는 이제 공공 중심하고 서울시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행 장점은요, 규제 완화를 통한 이제 사업성 강화예요. 그러면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규제 지정이 과연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가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공 주도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간과 공공이 혼용되는 정비사업 추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앞으로 서울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희소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신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